자, 저 들어왔습니다. 국수업 강사입니다. 자, 기출문제 해설을 이제부터 하나씩 올려드릴 텐데, 일단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 영상은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감정평가사 기출문제고, 뭐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도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중개사는 지금 11월이니까 시험이 끝나고 준비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평가사는 지금부터가 이제 뭔가 중요할 타이밍이죠. 자, 그래서 제가 평가사 강의 요 기출 해설을 지금 주마다 한두 개씩 올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평가사 기출, 중개사 기출을 다 제가 새롭게 문제를 좀 조합을 해서 해석을 좀 해서 다시 좀 해설을 좀 올릴게요. 일단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이냐 그러면 기출 문제를 원문을 올리지 말고 이게 이론 문제 따로 계산 문제 따로 이렇게 지금 한번 올려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30일에 감정평가사 기출에서는 이론이 31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좀 확인하게. 그러면 계산 문제가 9개 나왔다. 그러면 9개는 따로 좀 해설을 해야죠. 계산 문제. 그러면 뭐 이론과 계산의 논점을 확인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해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해설을 뭔가 자세히 하면 뭐 이거 끝도 없죠. 그러니까 문제풀이 형식으로 해설을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즉 단답형으로 모든 지문 OX 그리고 질문 받은 것 정도 제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난이도, 제가 난이도 상중하로 나누고 하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하만.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는 목숨을 걸고 맞춰 갖고 와야죠. 근데 간혹가다 왜 이 문제가 하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들으셔. 난이도 하는 기본적으로 저의 강의 노트를 기반으로 한 논점들이에요. 필기 노트에 들어가 있는 논점.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중에 항상 강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논점들을 하라고 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일단 토지의 특성을 묻고 그 파생 현상을 찾으라는 거죠. 1번 지역이 보여요. 지역은 장소. 따라서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성 맞았고, 최유효 이용은 항상 두 가지가 나오죠. 최유효에게 찌읒자 보이면 부증성이 하나의 근거가 되고, 또 하나는 이응이 있으니까 용도의 다양성. 이번 기출은 용도의 다양성으로 지금 시험을 냈고, 그 다음에 영속성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부동산, 특히 토지는 영원 불멸의 재화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은 가치가 어떻게 결정됩니까?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죠. 과거의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되죠. 따라서 가치를 추계하는 평가, 감정평가 활동에서는 항상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장기적 배려인 거죠. 장기적 배려. 그리고 4번이 이제 틀렸다고 되어 있는데, 자, 출제자 의도는 이렇습니다. 토지의 이행과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이행지 또는 후보지, 이런 토지의 용도 변환과 관련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용도가 이행되고 토지의 용도가 전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두 분 정도가 질문을 주셨어요. 카톡으로. 합병 분할의 가능성도 토지의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특성이 아닙니까? 아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출제자 의도죠. 우리 부동산학은 출제자 의도가 중요하죠. 1, 2, 3번 명확하고 4번 개별성 일물일개죠. 일물일개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항상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1, 2, 3, 5번이 너무 명확히 맞았으니까 출제자 의도는 이 자리에 용도의 다양성이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의도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권리분석의 특별원칙. 일단 먼저 도대체 기본서의 권리분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자, 중개 파트에 있습니다. 중개 파트. 중개 파트는 우리 경매하고 권리분석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제가 난이도 요건 상짜리예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제
제 기본서에 있는 거 워드 쳐놓은 건데 권리 분석의 원칙은 첫 번째 탐문, 뭔가 물어봐야 된다. 뭐 증거 입각해야 된다. 그리고 능률성과 안정성이 있어요. 이 능률성이라는 건 그냥 효율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항상 권리 분석이라는 작업은 효율적 또는 능률적으로 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면 대충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항상 안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같이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 중에 안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원칙의 하부 원칙들이 많아요. 자, 하자 전제가 원칙입니다. 즉 하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꼼꼼히 분석해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거예요. 완전 심증, 즉 완전한 심증이 생길 때까지 계속 분석해라 이런 뜻이에요. 꼼꼼히 해라는 뜻이겠죠. 범위 확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권리관계라는 건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그 연속성을 알아두는 게 유리하니까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서 분석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어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안정을 위해서. 그 다음에 차단의 원칙은 자신의 주관을 차단하라는 거고, 유동성 대비, 여기에 왜 유동성이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유동성이라는 건 권리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은 시험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려도 되는 거고. 왜? 이거 특정 교수 책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자, 그럼 한번 보시자고요. 자, 다음에 권리 분석의 특별 원칙인데, 뭐, 하자 전제, 차단, 유동성, 범위 확대, 완전 심증. 최소한 요게 딱 보여야 돼요, 이게. 완전한 심증이 생길 때까지 꼼꼼히 분석해라. 안전성의 원칙의 하부 원칙들입니다. 이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이 또 나왔어요. 지가를 상승시킵니다. 토지가 부족하니까. 그럼 부중성이겠네. 부중성. 그 다음에 생산비를 투입해서 생산할 수 없다. 자, 부중성은 다른 말로 비생산성, 생산성 법칙의 부정. 그 다음에 집약화 나왔네요. 토지를 알뜰살뜰 잘 쓰세요. 집약화, 부중성, 하. 자, 감정평가 규칙상 용어 정리인데, 감정평가를 준비하시는 분은 난이도가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올해 중개사 시험에서 어마무시한 함정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따 한번 소개시켜 줄게요. 일단 보자고요. 자, 기준시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를 거, 요 날짜가 떠올라야죠. 감정평가의 결정이 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정확히 요 날짜를 어떤 날짜로 합니까? 그럼 의뢰인이 아무런 제시가 없으면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의뢰인이 뭔가 정해줬다면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그 일자를 기준 시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떠올라야죠.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요걸 이해를 못 하신 분이 많아. 가치 형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이게 가치 형성 요인이죠.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크게 부동산에서 일반 요인이냐, 지역 요인이냐, 개별 요인이냐. 그래서 우리가 일지계 이렇게 나누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즉 법 조문이죠. 법률 조문인데, 여기 보시면 법률 조문에는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개사 시험에서 경제적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 여기다가 시장 가치라고 넣어놨어. 시장 가치라고 넣어놓고 시장 가치는 틀린 표현으로 해놨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 대단히 못 찾는 논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올해 30일에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 동일수급권은 시장 권역이죠. 대상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는, 즉 다른 말로 유사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고, 항상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자, 임대사례 비교법. 대상과 비슷한 물건에 뭘 찾고 임대사례를 찾고 현황에 맞게 사, 시, 지, 개 가치 형성 요인 중에 실무에서는 지역과 개별 요인만을 분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시, 지계 이렇게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자, 수익분석법이에요.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산정하는 법인데 뒤에 보는 순간 가액이니까 얘가 틀렸죠. 그러니까 대상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줄이면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물건의 가액을 산정합니다. 수익 환원법. 요놈이 틀린 지문이죠. 네. 자, 여기 보면 이게 권리 분석과 관련된 문제가 또 나왔어요. 이거 틀려라고 준 문제죠. 자, 이것도 한번 보죠. 해설을 먼저 보죠. 우리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제 기본서에 있는 건데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뭔가 판독한다고 돼 있어요. 판독. 이 판독이 뭡니까? 뭔가 구별하고 뭔가 읽는다는 거예요. 읽긴 읽는데 판독이라는 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판독하는 단계이고, 판독을 할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료의 진위 여부, 그 다음에 뭐 현황과의 부합 여부, 그 다음에 사법적인 관계, 공법적 관계 등을 뭔가 판단하면서 자료를 해독한다. 이런 게 판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집된 자료를 판독이 끝나면 자, 임장 활동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즉 자료에 대한 판독이 끝나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뭔가 그걸 확인하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 책에는 이렇게 바로 와요. 이렇게 바로 오는 책도 있고 또 제 기본서에는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즉 자료를 수집하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독된 내용에서 권리 분석의 제약사항 이런 것들 주의해야 될 것을 한번 판단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달려가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봤더니 자 5번 임장활동 전 단계에서 여러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 탁상 위에서 검토해서 1차적으로 하자 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입니다. 이게 앞 단계를 지금 다 설명하고 있어요. 증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가지고 탁상 위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하자 유무를 발견하려는 노력. 이게 바로 요거단 말이에요. 권리 분석의 제약상의 판단.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대부분 임장 활동 전에 하는 어떤 권리 분석은 판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판독. 판독. 자, 이것도 틀려서 제가 암만 안 씁니다. 여기까지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기도 감정평가 규칙상이고 평가 방법을 묻고 있어요. 요건 목숨을 걸고 맞춰갖고 와야죠. 자, 일단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이죠. 그 다음에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광업재단은 업자죠. 광업재단, 영업재단, 있수, 없수, 없수, 나는 없어요, 없수. 그 다음에 과수원은 끼역자,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자동차는 거래가 많으니까 거래사례 비교법.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난이도가 중 이상이 돼요. 감정평가 실무기준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권리금 감정평가 방법. 그러면 요게 도대체 어디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많아. 우리 평가서 공부하시는 분 중에 요거 한번 보셔.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8조. 이게 맨 마지막 조죠. 맨 마지막 조예요. 맨 마지막 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할 때 지켜야 할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감정평가 실무기준이라고. 이게 바로 요 문구에 나와 있는 요 감정평가 실무기준이에요. 이거 2차를 한 번이라도 경험하시는 분은 요거 한 번이라도 봤겠지만 1차만 하시는 분은 기본세 이거 안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냥 이것도 내면 안 돼. 내면 안 돼. 좀 다른 걸 내야지. 자,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권리금을 감정평가할 때는 유형, 무형의 재산마다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우리가 권리에는 유형적인 권리, 무형적인 권리, 그 권리에 대한 대가가 권리금이니까 유형, 무형 재산마다 따로따로 개별로 합니다. 자, 그리고 요 2번 보세요. 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일괄해서. 그리고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 있다면 그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문구는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에서 자주 보는 문구예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토지와 건물을 원칙적으로 일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배분 기준이 있다면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표시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여기를 한번 봐봐요. 자, 느낌이 와야 돼요. 느낌이. 자, 1번을 모르더라도 권리금을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괄해서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대. 그리고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유형과 무형재산가액으로 구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어거지스럽잖아요. 예, 이게 딱 처음 본 문구라도. 저는 이게 어거지스러워요. 자, 다시 한번 쭉 볼게요. 자, 권리금은 유형, 무형재산마다 개별로 하고 개별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고 또 일괄해서 평가할 때 자, 유형과 무형의 재산가액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감이 있어야 돼요. 요거 찍었어야 돼. 그 다음에 유형 재산은 대부분 토지, 건물 같은 토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네. 유형 재산은 뭐 건물이나 기계 이런 것들이니까 원가법을 적용하고 무형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수익이죠. 수익. 그리고 유형과 무형 재산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합니다. 그러면 주된 평가 방법은 수익환원법입니다. 요 밑에 건 솔직히 요거 실무 기준 모르면 못 푸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1번과 2번 요 사이에서 대충 감으로 찍었어야 됩니다. 자, 요 실무 기준 한번 꼭 좀 확인을 좀 해보세요. 자, 디파스칼리 위튼 이건 우리 중개사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 평가사 시험에만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이 디파스칼리 위튼의 4사분면 모형은 4분면 모형은 요게 논점이죠. 부동산은 소비재 뿐만 아니라 투자재라는 특성을 전제로 합니다. 자, 부동산이 어떤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임대차에 소비되는 재화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투자 자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 암기 코드가 뭡니까? 요거 하나 암기하셔야 돼. 자, 임자 신고하세요. 요게 4사분면 암기 코드예요. 임자 신고하세요. 자, 암기 코드는 뭐였냐? 자, 산속에 노부부가 2명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돼. 무섭게실이. 그러니까 임자 얼른 신고해. 이게 임자 신고란 말이죠. 자, 그럼 볼게요. 자, 4사분면은 이렇게 4가지 국면으로 나누고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임이에요. 임이 무엇입니까? 자, 요 공간은 항상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간에 의해서 임대주택의 균형, 임대료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결정이 되면 이걸 통해서 이쪽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환원이율이나 현재 가치를 통해서 자산의 가격이 결정이 되죠. 자산의 가격이. 그리고 이 자산의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 가격에 맞춰서 이제 신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규 주택 공급이. 그리고 이 신규 주택 공급이 만들어지면 이제
이제 요 시장에서는 임대주택의 재고량이 결정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자, 여기서는 임대주택의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임대주택의 공급에 의해서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시장. 그리고 이 임대료가 하나의 수익이니까 이 수익을 자본 환원해서 자산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이 자산의 가격에 맞춰서 주택의 공급은 이루어질 거예요. 신규 주택의 공급. 그리고 이런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서 이제 재고량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 재고량이 결정이 되면 이 재고량이 결국 또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의 공급량. 그러면 여기서 이거 한번 지워볼까요? 괜히 적어놨네. 이렇게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임대주택의 수요에 의해서 여기에 균형 임대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자, 문제. 자, 디파스켈리 위트인데 1번. 1사분면은 뭐가 결정돼요? 그렇죠. 균형 임대료가 결정이 됩니다. 이게 보여야죠. 공간시장은 임대주택 시장이고, 2사분면은 임대료에 의해서 여기 있죠. 임대료가 환원됨으로써 자산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자산시장의 조건. 자, 3, 4분면은 자산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통해서 신규 부동산 건설량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2, 4분면에 결정된 가격과 어떤 비용 등을 고려해서 여기에 결정되는 거고. 근데 4, 4분면에서는 재고량이 결정돼야 되는데 앞에 봤더니 신규 부동산의 건설량, 그 다음에 재고의 멸실량,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공간시장이 균형을 이룹니다. 공간시장이 균형을 이룹니다. 그러면 요걸 뜻한단 말이에요. 요걸. 공간시장이 균형하면 균형임대료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사분면에 대한 거죠. 여기는 명시적으로 재고량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죠. 그래서 요놈이 틀렸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 방식으로 옳게 묶인 거. 일단 간접 개입의 대표적인 주자가 있죠. 일단 조세, 부담금, 각종 보조, 각종 지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수용, 정부가 직접 토지를 취득합니다. 선매라고 되어 있어서 낯설지만 토지도 정부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래 사용할 토지를 미리 직접 구입하는 거죠. 이게 선매제도 나오면 반드시 요게 떠올라야 돼. 토지은행제도 또는 공공토지비축. 대표적으로 토지은행제도, 공공토지비축제도는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식이잖아요. 직접 개입 방식. 정답 3번. 자, 담보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 허가 이런 것들은 유인책이죠. 유인책. 정부가 소비자와 공급자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만든 여러 가지 규제 책임들이죠. 간접으로 포함돼야죠. 자, 다음과 같은 지대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지대했는지 보자고요. 1번. 첫 번째.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지대는 반대급부죠. 사용을 한 대가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보았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토지 지대는 토지 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고, 이 순소득, 이것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논점은 왠지 이거 같긴 한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고자 합니다. 이거 중에 내가 아는 소리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합시다. 헨리 아저씨의 토지 단일세.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부분 이렇다니까. 이렇게 다음에 지대 이론을 주장을 학자 그러면 너무 쉬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모르는 내용 앞에다가 이빠이 적어놓고 뒤쪽에 하나 딱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2020년 3월 7일 요 날이 우리 부동산 평가사 시험날이었는데 코로나로 6월달로 연기됐죠. 정말 큰일 났죠. 정말. 아무튼 3월 7일 날 시행하지 않는 정책. 자, 그러면 이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시행되지 않는 정책 하면 세 가지가 떠올라야죠. 뭐가 떠올라야 돼요? 택지 소유 상한, 토지 초과 이득세,
개발권 양도 제도. 일단 토지 초과 이득 택지 소유 상한 지역이 있네. 예. 그다음에 토지 초과 이득세 있나요? 없고.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봐야 돼. 자, 니은번의 공안지세. 지금은 없는 제도죠. 공안세. 예. 그리고 나머지 걸 봤는데 이제 아주 골치 아파요. 부동산 거꾸로 볼 거예요. 부동산 실명제 있고 실거래가 신고 우리 중개 평가서 시험이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제 있고 분양가 상한제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 있고 자 요놈이 이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인데 일단 시험에서는 니은 리을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답은 찾았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어오느냐. 야, 미스터가 이거 봤더니 종합토지세니까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이름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종합부동산세로 나와야죠. 종합토지세 이런 건 없다니까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 것이지 종합부동산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런 표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은 찾았는데 나중에 질문을 주는 거예요. 종합토지세는 요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12번. 자, 개발 방식이에요. 개발 방식. 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택지 개발 사업에서 주로 활용됩니다.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줍니다. 환지네. 환지. 그리고 밑을 봤더니 채비주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은 맞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을 명확히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되돌려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이 끝나면 사업에 소요된 비용에 충당할 토지, 그 다음에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환지해 주는 거죠. 그 중에 이 채비지는 뭘 뜻하는 거죠?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그렇죠 뭔가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하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하는 것이죠. 자,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고 되어 있네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할인법이에요? 비할인법이에요? 비할인법. 그러면 요거밖에 없네요. 회계적 수익률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익률이죠. 또는 수익률. 회계적 수익이나 수익이나 수익률을 뜻하니까 얘가 비할인법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인법에는 순영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 이 세 가지인데 간혹가다 현가라는 말이 붙어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현가라는 방법이 할인을 뜻하니까 얘는 할인법이죠. 자, 요건 살짝 좀 이의신청이 좀 들어가도 상관없는 문제인데, 자, 그러나 이의신청을 안 받아들여줬어요. 한번 보세요.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구제. 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규제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맞죠? 용도지역지구제는 특정 토지를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로 지정한 후에 해당 토지의 이용을 지정 목적에 맞게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요놈이에요. 토지이용 계획은 토지이용 규제의 근간을 이루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봐요. 5번. 용도지역 지구제에 따른 용도 지정 후에 관련법에 의한 사인의 토지 이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요 둘 중에 하나요. 자, 요 3번 지문은 요거 좋지 않은 지문이에요. 지금 이 출제자는요, 이 출제자는 지금 어떤 식으로 요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걸 쓰고 있냐 그러면 실무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에요. 실무적인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이 사람은 요 토지 이용 계획 안에 여러 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 개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저기 토지 이용 계획 중에 기본 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죠.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계획 이런 거예요. 토지 이용에 대한 단순 계획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옳은 지문이라고 했고 당연히 용도 지역 지구제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니까 얘는 사인의 토지 이용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죠. 요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요놈을 웬만하면 찍었을 거예요. 우리가 공법이나 관계법규를 배우니까. 그러나 요건 좋지 않은 지문이다. 출제의 의도를 좀 알아야만 된다. 자, 15. 건물의 관리 방식. 자, 자가관리 방식은 일반적으로 소유자와 소유자의 지시와 통제 권한이 강합니다. 즉 강력한 지시 통제. 그 다음 위탁관리. 자, 부동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업체에 맡기는 방식이고 신뢰도가 높고 성실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이게 중요해요. 우리 관리 방식은 자가관리냐 위탁관리냐 혼합관리인데 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 무조건 그렇죠.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결론을 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의문을 가지면 안 돼요. 그다음에 혼합관리는 항상 자가에서 위탁으로 이행하는 그 중간 단계, 과도기에 적합한 단계고 자가관리 방식에 있어서 소유자가 전문적 관리 지식이 부족한 경우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은 5번이죠. 혼합관리에서 열의 8번은 뭐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자, 혼합관리는 위탁과 전문업체와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함께 관리하니까 사고가 터지면 책임 소재가 항상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불분명하옵니다. 뭐 시험이 10대 번 나온 거죠. 그래서 명확하다. 요게 틀려 먹었어요.